시리즈의 8번째 영화이자 어쩌면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이 영화를 보긴 봤는데 내용이 길어서 잘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나왔다고 하는 이전 시리즈들과의 연결점들, 이번 영화에서 회수됐다 그러는 떡밥,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싶으신 분들, 이번 영상은 해당 영화를 보신 분들만을 위한 스포일러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니 영화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지금 빨리 영상을 멈추시길 권장드리며 미션 임파서블 스포일러 있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스포일러 있는 리뷰. 평소라면 제가 이렇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총평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러닝타임이 2시간 50분 가까이 되고 워낙 여러 설정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스토리도 얽혀있고 하니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겠더라고요. 생략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평소랑 다르게 영화를 처음부터 쭉 훑어가면서 중간중간 등장하는 이전 시리즈와 연결점들, 여기서 회수된 떡밥,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리고 저의 감상들, 이런 걸 좀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화를 머릿속으로 다시 복귀시키면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제일 처음 그걸로 시작하죠. 화장실에 가는 우리의 모습들. 2시간 49분이라는 러닝타임, 엔딩 크레딧을 빼도 2시간 40분 가까이 되는 영화를 가만히 앉아서 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역시 첫 번째 볼 때는 후반 한 1시간 정도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봤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볼 때는 콜라를 한 3모금 마셨나? 팝콘만 먹었어요. 아무튼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영화의 도입부일 거고요. 진짜 영화 시작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엔티티학 개론으로 시작을 해요. 엔티티 CG 효과 이렇게 딱 나오면서 파동 같은 거 이렇게 보이고 클로즈업 들어가면서 이전 시리즈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의 대사들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 에단 헌트가 어떤 인물인지, 또 엔티티가 어떤 존재인지, 시리즈 5편에 나왔던 솔로몬 레인이라는 빌런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친구 벤지 던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야, 그거 나 아니야, 엔티티야, 이런 거 하면서 엔티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살짝 조명해 줍니다. CG가 딱 끝나요. 에단 헌트가 딱 등장을 합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기계에 넣고 있죠. 넣으니까 나오는 건 뭐였어요? 슬론 대통령의 음성과 함께 전달되는 미션. 돌아와라 에단 헌트. 뭐 하는 거냐? 주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너 착하게 잘해온 거 아니까 돌아와라. 물론 그러면서 아직까지 에단 헌트가 잘 모르고 있던 엔티티의 어떤 자세한 설정들을 좀 알려주죠. 어떻게 이 엔티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힘이 누구에게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가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미국 정부에 복귀하자는 거 다 이해한다. 그래도 돌아와라. 왜냐? 지금 지난 영화 마지막 부분으로부터 2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시점이. 근데 엔티티가 이미 세상을 장악했어. 온갖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계엄령을 내린 나라도 있고요. 또 그 계엄령이 났다고 뿌리난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이 엔티티 사상에 어느새 동화되어서 인류 멸망해야 된다. 우리 리셋해야 된다. 엔티티 교 같은 게, 종교 같은 게 만들어져 갖고 신봉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갖고 있는 열쇠 갖고 돌아와라.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은 5초 뒤에 이 메시지는 자동 폭발할 것이다. 여기서 특이점은 그거죠. 아날로그식 테이프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 저 옛날 TV 시리즈를 보면은 카세트 테이프로 전달이 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영화 1 같은 걸 보면은 비행기용 소형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넣고 미션 전달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이후로 2, 3, 4편 계속 진행되면서 조금씩 이 기술이 발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선글라스 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공중전화를 활용하기도 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션 전달이 좀 등장했었는데, 설정상으로 디지털 세계가 엔티티에게 장악됐기 때문도 있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백투 오리지널, 순정 1편으로 연결점을 만들고 있어요. 요 미션 전달 방식부터가 좀 그런 거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딱 나왔더니 여기가 어디였다? 영국이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군중들이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계엄령에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난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길 뚫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벤지, 지난 영화 마지막에서 같이 탈출한 벤지랑 같이 어딘가로 갑니다. 에던 헌트가. 거기서 누굴 만나요? 루터 스티켈을 만나죠. 엔티티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 몸을 숨기고 전력을 다해서 뭔가 해야 된다. 사라진 루터 스티켈. 어째선지 그가 아파 보여요. 병실 같은 거를 꾸며놓고 어디 지하 어딘가에 좀 숨어 살고 있죠. 너무 뜬금없이 아픔 설정이 들어가긴 했는데 뭐로 아픈 건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전 영화에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너무 급하게 설정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루터가 아프대요. 그리고 이건 약간 영화 외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루터 스티켈을 연기한 빅 라메스라는 배우, 최근에 이 배우 건강 괜찮냐라는 팬들의 걱정이 좀 있대요. 그리고 최근 미션 임파서블 연기를 하면서는
너무 멀리 가서 촬영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실제 몸 상태가 예전만 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아무튼 거기서 에다는 자기가 슬론으로부터 들은 엔티티 파괴 혹은 엔티티 제압 방식을 공유를 하고요. 다 공유받고 나서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단계로 가브리엘을 찾아야 되겠네. 걔가 엔티티의 오른팔이니까. 근데 가브리엘 찾는다고 찾아지나?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도움을 받지? 바로 장면 전환. 오스트리아인가로 가죠. 지난번 영화에 기차 작전이 펼쳐졌던 곳이에요. 파리스가 등장합니다. 자기 상관이었던 가브리에게 칼 맞은 걸 이렇게 조명해주면서 또 회상씬 싹 나오고. 회상씬이 참 영화에 자주 등장해요. 혹시 이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앞에 거 까먹으신 분들을 배려하는 회상씬. 얘가 이런 애야. 앞으로 기억해. 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장치였다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그 회상씬과 연결해서 이제 배에 상처까지 보여주면서 파리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여기서 싸움이 조금 일어나는데 얼굴을 싹 벗으며 간수인 줄 알았던 두 명이 벤지와 에단이었다.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에 언제나 등장하는 가면을 활용한 작전. 이렇게 짧게라도 등장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파리와 접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지난 영화에서 또 연을 맺었던 브릭스와 드가랑 싸움을 조금 벌이기도 합니다. 브릭스는 기절을 하고 드가를 설득을 막 하죠. 야, 엔티티를 이기려면은 지금 네가 예상 밖의 행동을 해야 돼. 그건 네가 나에게 협조하는 거야. 이게 또 먹혀요. 그러면서 파리랑 드가가 한 번에 에단의 팀이 됩니다. 약간 브릭스로선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드가가 파리를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 계속 에단이랑 같이 움직여요. 브릭스도 깨어있었다면 합류할 수 있었을까? 왜 브릭스는 기절했는데 냅두고 드가는 왜 굳이 같이 데리고 가고.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드가가 같은 편이 된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파리스도 끝까지 같은 팀으로 움직인다. 인데 이것도 오리지널 TV 시리즈를 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리스라고 영어로 부르고 파리라고 번역된 이 인물, 오리지널 캐릭터에 이 파리라는 인물이 있대요. 포지션도 다르고 남성 캐릭터긴 하지만 오리지널 TV쇼에서 시즌4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 중에 한 명이래요. 그래서 지난 영화였던 데드 레코닝에 파리가 등장했을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좀 이렇게 갱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부터 이 시리즈를 깨고 있는 분들은 쟤는 착해지겠네. 이름이 파리니까. 뭐 이런 예상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또 파리의 도움을 받아서 가브리엘을 잡으러 갑니다. 어디로 가요? 갑자기 화면 전환이 확 돼요. 파티장. 미국 대사관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초반부의 스토리가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이런 거였다고 보는데 가브리엘 어딨어? 뭐 불어로 물어본다면? 바로 전환되는데 보통의 이런 영화 전개 방식이라면은 이 파티장이 어딘지를 이렇게 좀 멀리서 한번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을 보여주는데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그 몇 초도 쓸 시간이 없는지 파티장 2층에 있는 톰 크루즈 모습으로 바로 들어가요. 자막으로 여기가 어딘지만 보여주고. 그런 식의 장면 전환과 연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반 한 20-30분? 길게 30-40분 정도는 멀리서 보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는 가까이서 찍는 샷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함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화가 워낙 길고 뒤에 큰 액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일부러 좀 갑갑하다 싶을 정도로 가까운 데서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뇌피셜.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가브리엘을 잡으러 왔는데 그레이스랑 마주쳐요. 그레이스가 위기에 빠진 에단을 도와주죠. 도둑질하면서 무전기랑 총 훔쳐갖고. 그러면서 후반부에 사용될 중요한 대사 떡밥을 던지죠. 좋은 도둑과 훌륭한 도둑을 구분하는 점이 뭔지 알아? 타이밍.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가 무사했다. 지난 영화 마지막에 IMF 지원을 했는데 키트리지가 받아줬다. 근데 역시 키트리지 그레이스를 이용해서 에더넌트를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레이스 에더넌트를 도와주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사사사사 막 설정이 막 또 등장해요. 근데 그런 둘이 힘을 합치려고 하는데 가브리엘의 부하들에게 납치를 당하죠. 그러면서 어디 지하실 같은 데 묶여버립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여기서 또 에단에게 미션을 주죠. 근데 그 전에 까먹었어요. 그레이스가 에단을 만났을 때 머리카락 얘기를 해요. 머리 긴 게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그게 또 시리즈의 굉장히 시그니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머리 길이가. 에더넌트가 1편에 머리 짧고 2편에 머리가 길고 3편에 짧고 4편에 길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머리를 바꿨거든요. 그러다가 6편 7편은 둘 다 머리가 짧았어요. 핑퐁이 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짧은 머리로 가나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긴 머리를 갖고 오면서 시리즈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 대사가 그런 의미의 장난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다시 가브리엘에게 납치된 상황. 에단에게 미션을 주죠. 침몰한 잠수함 세바스토폴호에 있는 포드코바 메모리 포드코바를 회수해와라.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밝혀지죠. 가브리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 당연히 엔티티의 부하로서 명령을 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레이스가 바로 알아채요. 너 근데 지난번 우리랑 만났을 때 되게 자신만만했잖아. 열쇠 네가 차지할 거라 그랬잖아. 근데 못 갖고 갔지. 딱 보니까 너 미션 실패해서 버림받았네.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굉장한 뇌피셜을 발동을 해요. 좀 너무 만능 셜록 홈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맞았어요. 가브리엘이 또 움찔해요. 긁혀요. 그러면서 이번 영화에서 캐릭터들의 설정 변화가 좀 크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죠. 뭐 루터가 이미 아팠고 갑자기 가브리엘이 갑자기 변절자가 됐고 심지어 이런 변화와 함께 말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끝까지 설명을 안 해주기도 하죠. 에단의 회상씬에 계속 등장했던 그 여인 마리는 도대체 누구고 에단이랑 어떤 관계였고 왜 가브리엘에게 죽었고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겠다고 설정이 바뀐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 편과 비교했을 때 뭔가 연결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이런 부분들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불과 2개월 만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 기운이 살짝 감지가 돼요. 그게 첫 번째 이 대화에서 밝혀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하게 밝혀지죠. 토끼발이 뭔지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토끼발이라는 거는 과거에 에단 헌트와 관계가 있었던 물건이고요. 정확히는 납치된 자기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악당의 사주를 받아서 에단이 훔쳐다가 갖다 바친 어떤 물건이었어요. 그때는 다들 그게 화학 무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엔티티의 초창기 모델 같은 거였다. 라는 떡밥 회수 아닌 회수를 하죠. 3편이 나왔을 때 그런 설정은 없었을 거예요. 3편 마지막에 그 토끼발을 회수한 다음에 국장에게 주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물어요. 토끼발이 뭔데? 근데 국장이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최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토끼발이 뭔데? 그래서 사실 끝까지 안 알려주고 지나가도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토끼발이라는 거를 한번 좀 활용을 하면서 사실 토끼발 이거였지롱. 그러니까 사실 떡밥 회수라기보다는 갖다 씁니다. 그 요소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큰 설정 변화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달려나갑니다. 영화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영화 중반부까지 이어지는 에단 헌트를 짓누르는 죄책감. 네가 한 모든 선택의 결과가 이거다. 세계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건 너 때문이잖아. 네가 훔쳐온 거 그게 엔티티였어. 그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죄책감과 엔티티 소스 코드를 훔쳐오라는 명령을 남긴 다음에 가브리엘이 떠나죠. 떠나기 전에 에단 헌트가 죽는 연기하면서 청산가리 삼킨 연기를 하면서 액션이 시작되고 가브리엘이 떠나요. 그리고 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레이스는 처음으로 에단이 싸움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보게 되죠. 자기는 도둑으로만 살았으니까. 뭐 음지생활 좀 했다고 해도 스파이들의 세상에서 목숨 걸고 싸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처음으로 봅니다. 이것도 사실 시리즈엔 처음 등장하는 거기는 해요. 실무 경험이 없다가 등장하는 캐릭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파이들끼리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갓 IMF 요원이 된 인물이 실전에 막 투입이 돼서 자기 앞에서 레전드 선배가 상대를 물리 무기로 때려 죽이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굉장히 좀 당황하고 어찌 보면 귀여울 수 있는 캐릭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액션을 보여주지도 않죠 제대로. 그러고 나서 시체만 등장하는데 굉장한 싸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게 보여지고 톰 크루즈의 또 상체 근육 60대인데 몸을 저렇게 관리했어? 살짝 또 보여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브리엘을 쫓아가면서 이제서야 오프닝 타이틀이 나와요. 음악과 함께 빰빰빰빰빰. 그리고 가브리엘을 쫓아뛰고 드가랑 벤지랑 팔이랑 합류해갖고 쫓아가는데 가브리엘이 기어코 도망치죠. 철창을 딱 닫고 막 도망쳐요. 근데 여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씬이 이전 시리즈의 어떤 포인트를 좀 떠올리게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5였던 로그네이션이라는 영화, 거기에 에단 헌트가 고문실에 붙잡혀서 똑같이 고문당할 뻔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고문 도구도 또 등장합니다. 날카로운 도구 그리고 망치 같은 도구도 그때 다 등장해요. 근데 거기 아수라장이 생기고 액션이 벌어지고 결국 톰 크루즈가 살아남거든요. 그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오마주죠. 그리고 이 오마전에 또 하나의 오마주가 있는 게 에단이 그레이스가 총 맞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몸으로 그레이스를 막아주는 씬이 있어요. 자기는 생포하라 그랬고 여잔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 똑같은 방식의 방어가 로그네이션 후반부에도 등장합니다. 에단 헌트의 사랑 중에 한 명인 일사. 똑같은 명령이 내려져요.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잡아와. 그래서 요원들이 다가올 때 자기 몸으로 일사를 감싸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오마주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의 모습, 지하실의 모습과 가브리엘이 도망치는 이 지하실 복도, 요 느낌도 로그네이션에 등장한 어떤 배경들의 모습, 거기도 지하실에서 도망치는 씬이 있는데 그 모습 플러스 6편인 폴아웃, 여기서도 지하에서 벌어지는 액션 씬들이 좀 있거든요. 대화 장면도 있고. 그 모든 지하를 좀 연상시키면서 진행이 돼요. 루터에게 가는 그 지하도 좀 비슷하고요. 심지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또 의도한 건진 모르겠지만 가브리엘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엔티티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방탄유리 같은 거 막. 근데 인식이 안 돼서 못 들어가죠. 쾅쾅 열받아 하고. 다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그림이 방금 말한 5편 로그네이션에도 등장을 합니다. 에단 헌트가 유리창 안에 갇혀서 이걸 뚫고 나오지 못하고 기절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그때 등장했던 빌런
솔로몬 레인이라는 친구를 가둘 때도 요런 방탄 유리 같은 거에 애를 가둬둬서 얘가 이거 막 치면서 기절하는 장면이 있어요. 살짝 그걸 떠올리게 하는 듯한 유리와의 대면신이 여기도 등장하고요. 가브리엘이 도망갈 때. 그리고 이 유리를 못 뚫고 지나갔으니까 결국 철창문을 닫고 밖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그 철창이 안 열리니까 가브리엘을 볼 수밖에 없는 에단과 그레이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역시 5편 로그네이션에서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단을 쫓아오는 애들이 그 철창 때문에 도망가는 에단을 볼 수밖에 없는, 총을 쏘고 뭐 이러긴 할 텐데 어쨌든 철창 덕분에 도망가는 누군가, 요게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초반 한 20분 정도 보시면서 5, 6편의 향기를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런던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5편과 6편의 주 무대가 런던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투 오리지널이라 그랬죠. 1편에도 런던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 지하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자체 오머즈로 끝내고 가브리엘은 도망가고 에다는 엔티티와 교신할 수 있는 반짝이 들어갑니다. 교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고문기기 같이 생기긴 했죠. 말 안 들으면 막 충격 주고. 그러면서 엔티티가 또 에단 헌터에게 또 다른 미션을 줍니다. 가브리엘도 미션을 줬는데 엔티티도 미션을 줘. 나를 둠스데이 볼트에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살짝 힌트를 줘요. 가브리엘이 지금 루터 스티케를 죽이러 가고 있다. 너무 당황한 에단 헌트 바로 관짝 밖으로 나오자마자 뭔가 막 써서 벤지에게 넘겨요. 키워드들만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도움을 줘야 돼. 서로 나눠지자. 그러면서 벤지에게 네가 이제 팀 리더야. 벤지 갑자기 승진.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에덴에게 받은 수첩 보면은 소스순가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고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 음향 기지들 얘기죠. 그 외에도 여러 키워드들이 좀 써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작전을 알아내야 돼. 에덴이 말해준 거 살짝 복귀하면서. 그렇게 벤지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자기는 루터를 구하러 또 런던을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런던 시내를 질주하는 또 멋있는 그림이 나오죠. 빅벤, 국회의사당, 그리고 런던 아이 두고 쫙 달리는 씬. 요것도 비하인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멋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루터 스티켈에게 갔는데 루터 스티켈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가브리엘에게 당해서 감금당한 상태로 폭탄을 마주하고 있다. 폭탄을 해제해야 된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때 플루토늄 코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이게 핵폭탄이라는 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플루토늄 코어는 뭐냐? 미션 임파서블 6 폴아웃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했던 요소예요. 그 영화에는 오메가 톤급 핵폭탄이 등장했었는데 그거 하나가 2차 세계대전에 전체 사용된 폭탄 에너지 양보다 세다 뭐 이런 말이 등장해요. 아무튼 그때보다 폭탄이 더 정밀해졌습니다. 폭탄을 해제하면 해제하는 사람 무조건 죽게 돼 있어. 에단은 어떻게든 루터를 도와주고 싶지만 루터가 에단을 설득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이 있는 거야. 이건 나의 사명이고 넌 너의 사명을 따라가라. 감정 교류가 살짝 있고 에단이 뭐 울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달려가야 돼.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루터가 조심스럽게 폭탄을 계속 해제하죠. 이 장면은 역시 6편인 폴아웃의 어떤 장면을 떠올립니다. 거기도 루터가 플루토늄 코어로 만들어준 핵폭탄을 해제해요. 그리고 해제 성공하거든요.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똑같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루터니까 또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 루터 이번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시리즈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테니까 정말 중요한 캐릭터 하나를 보내주는 거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보내야 되지? 지난번 영화에서 일사 파우스트 죽을 때처럼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감정적 교류라도 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어 봅니다. 아무튼 루터가 폭탄 해제와 함께 사망을 해요. 근데 이때 등장한 대사, 한국 자막으로는 막 똑똑이를 건드려? 뭐 이런 대사였을 거예요. 똑똑이라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데드 레코닝에서도 똑똑이라는 대사가 똑같이 그 영어 단어에 대입해서 쓰여서 한 번 더 쓰였는데 이때 영어 단어를 들어보면은 Phineas Freak이라고 말을 해요. 이 단어는 뭐냐? 다시 1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올린 파이널 레코닝 보기 전에 보면 좋은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루터 스티켈은 이 시리즈 최고의 해커입니다. 그래서 1편에 등장할 때부터 레전드 해커로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 친구의 어떤 별명 같은 거를 에단 헌트가 읊어요. 사람들이 너 뭐라고 불렀더라? 넷 레인저? 그거는 인터넷 유격대라고 번역이 되고요. 이 단어는 7편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넷 레인저? 뭐 인터넷 유격대? 그리고 연달아 Phineas Freak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시리즈 세계관 안에서 그 전설의 해커로 활동할 때 루터가 사용했던 아이디 같은 거, 자기 코드명 이런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루터가 했던 그 똑똑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1편부터 활용되던 아니지 그 1편보다 더 이전에 자기가 전설의 해커로 활동했던 그 자기 코드명을 말하는 거예요. 감히 그 전설의 해커를 건드려? 그 피니어스 프릭을 건드려? 천재 이승국인 저로 얘기하자면 천재한테 까불어?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짝 한번 또 시리즈 팬분들에게 하게 만드는 대사를 던지면서 루터가 간다. 그래서 루터가 스토리상으로는 좀 허무하게 갔지만 마지막 대사는 꽤나 센 걸 던지고 갔다. 뭐 어쨌든 그렇게 가요. 그리고 에다는 열쇠를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를 당하죠. 브릭스에게. 그리고 브릭스와 함께 아마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겠죠? 비행을 해서 어딘가로 갑니다. 그때 그렇게 에단을 쫓아오던 브릭스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역시 지난번 영화에서 떡밥처럼 던져졌던, 나는 에단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개인적이다 이 작전은, 요게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죠. 브릭스가 누구였다? 짐 펠프스였다. 짐 펠프스 2세였다. 짐 펠프스는 누구냐? 영화에 설명이 되죠. 과거에 에단과 작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1편의 악당이에요. 1편의 에단의 상사이자 팀 리더였는데 팀원 전체를 배신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배신했고요. 팀원들을 다 죽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마지막에 정의의 응징을 당합니다. 근데 어렸던 아들 짐 펠프스 2세, 얘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에단을 좋아하기가 어려운 설정이 딱 등장합니다. 그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이게 더 재밌는 반전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지난번 영화에 이 친구가 나올 때 브릭스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오리지널 TV 시리즈의 팬들이 헉 했대요. 왜냐? 브릭스라는 성은 오리지널 TV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의 성이랑 똑같아요. 첫 번째 시즌에서 제일 처음 팀을 이끌었던 캐릭터가 브릭스라는 캐릭터고, 이 캐릭터 배우가 하차하면서 짐 펠프스라는 캐릭터가 주인공격인 임무를 이어받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 펠프스라는 이름은 브릭스와 함께 원래 주인공이에요. 근데 미션 임퍼서블 1편이 나오면서 짐 펠프스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착한 애 리더인 척했다가 악당인 걸 보여주는 반전이 한번 있었던 거고요. 이 방식을 여기에 한번 더 활용한 거예요. 브릭스라는 이름을 지난번 영화 7편 데드 레코닝에 등장시켜서 쟤 그러면은 브릭스의 아들인가? 그렇게 해서 또 에단 헌트랑 이 IMF랑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가? 라는 TV 시리즈 팬들을 위한 어떤 떡밥을 던져놓고, 사실은 그것조차 아니었다. 한 번 더 반전이 있었다. 브릭스라는 가명을 쓰는 본명 짐 펠프스였다 라는 반전을 가져온 거라서, 이 전체 세계관 자체를 TV 시리즈부터 즐겨오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논란 포인트가 있었을 것이다. 영화만 본 우리들이 느끼는 거랑은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비행기 대화씬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에단이 누굴 만납니까? 드디어 키트리지를 다시 만나고, 키트리지가 변호 같은 걸 살짝 해주면서 얘가 그나마 우리 마지막 희망입니다 해주면서 이 정부 수뇌부들 앞에서 좀 평가질 좀 당하고요. 거기에 슬론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비상대책위원회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에단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상 밖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대통령님,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 한번 신뢰한 사람은 또 잘 믿어주는 성향이 좀 있죠. 왜냐? 지금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이미 핵 보유국 중에 한 절반 정도가 NTT한테 주도권을 뺏겼고, 언제 다른 나라도 뺏길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얘를 가둬! 가두는 척하면서 72시간의 시간을 주죠. 72시간 안에 네가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NTT를 제압하지 못하면 나는 핵싸움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에단을 풀어줘요. 어떤 편지와 함께, 봉인된 편지와 함께. 에단은 그 편지를 갖고 자기가 타고 싶었던,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조지 부시 항공모함에 올라탑니다. 거기서 C 닐리라는, CN이라고 이니셜이 적혀있던 인물을 만나죠. 편지를 열었더니 1996년 5월 22일 딱 써있어. 이 사람은 이것만 봐도 이거를 슬론이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자기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96년 5월 22일에 우리 둘이 아끼는 누군가를 잃었어. 세르비아에서. 이 날짜를 통해서 본인을 증명한다는 건 이건 슬론이 보낸 게 맞아. 바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날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막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엄청나게 연구가 되진 않았는데,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미션 임파서블 1편에 관련된 얘기일 것이다. 1편에 짐 펠프스에게 희생당한 에단 헌트의 동료들, 그 중에 이들의 친구가 있었나 보다 라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체코였고요. 여기선 세르비아라 그랬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의 이론은 1편에서 그때 당시 IMF의 국장이었던 키트리지가 그런 말을 해요. 최근에 우리 쪽에 변절자가 생겨서 우리 정보가 샌다. 우리 작전이 여러 개가 좀 어그러지고 있다. 그때 말한 어그러진 작전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슬론과 이 시닐리라는 군인 둘의 지인 동료 아니었겠느냐라는 또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정확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다 보니까 둘 다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 확실한 건 1996년 5월 22일이 미션 임파서블 1편이 미국에서 개봉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팬들 알아보라고 만든 이 영화 시리즈를 시작해준 1편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로 숫자를 쓴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썰입니다. 그걸 이렇게 중요한 숫자로 쓴 거예요. 영화 내에서. 정말 자기네 시리즈에 대한 이 존경심이 굉장히 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 군에서 신뢰도를 획득한 에단 헌트, 자기 작전을 좀 펼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벤지도 자기 팀원들에게 작전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잠수함을 탈 것이고 에단 헌트가 벤지에게 써줬던 그 숫자, 소스순가, 그거는 음향 탐지 기기를 얘기하는 거였고, 이거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커다란 사건들을 파악하고 그 위치를 파악하는 기계다. 2012년에 세바스토폴호가 침몰했는데 그건 분명히 기록됐을 것이다. 수많은 기지 중에 이누이트족이 이 승무원들의 시신을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북극 쪽에서 벌어진 일일 거고, 거기에 있는 기지국 딱 여길 찾아가면 된다. 벤진에는 글로 가면 된다. 거기서 좌표를 찾아서 무선을 보내주면은 그거를 에단 헌트가 잠수함에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좌표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포드코바를 빼갖고 수면으로 올라오면은 또 이때 에단이 갖고 있는 위치 추적기를 활용해서 벤지 팀이 얘를 정확하게 얼음 밖으로 꺼내줄 것이다. 이 작전을 벤지와 에단이 동시에 자기 청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재밌는 거는 그 정도로 둘이 싱크로율이 맞아졌다는 게 보여져요. 벤지도 에단이 하고자 하는 작전을 찰떡같이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에단 역시 자기가 그 정도 설명해줬으면 벤지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거라는 상호 신뢰가 강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작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둘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 이딴 게 작전이다 라고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둘이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어느새 친구로서의 싱크로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또 잠수함을 타러 갔는데 잠수함이 안 보여갖고 에단 헌트가 이거 어떡하나 근데 얘네들은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러시아 항공모함에서 뭐 전투기가 막 지나다니고 뭐 위협하고, 그래서 에단이 나 때문에 얘네를 희생시킬 수 없지, 냅다 바다로 뛰어듭니다. 잠수함이 날 구하러 오겠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어디 그 쇼츠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톰 크루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로 어디 높은 데서 뛴 거 찍은 거래요. 그러면서 이게 보이는 것보다 높은 데서 뛴 거라고. 아직 그 비하인드 샷이 공개가 안 돼서 제가 못 봐서 그런데 본인 입으로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살짝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했더니 역시나 진짜 잠수함 애들이 무슨 스릴러 영화처럼 뒤에서 쓱 나오고 전기 쭉 들어가요. 거기서 또 잠수함 대장님 만나고요. 또 설명을 막 하죠. 근데 거기도 대장님이 또 명대사를 날립니다.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을 여기서 하자고? 제대로 찾아왔는데? 하는, 이번 영화에 나온 새 캐릭터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임팩트 있는 대사를 확실하게 가져간 분이죠. 그러면서 에단 헌트는 잠수함에서 자기 일을 좀 준비하고요. 좌표를 찾아 떠난 벤지 일행, 어느 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기계를 다루고 있을 CIA 요원을 찾아가죠. 문을 딱 열었는데 타피사라는 요원의 아내를 만나고요. 요원의 얼굴이 딱 등장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왜냐?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랑 너무 다르게 무게감이 멋있게 생겨졌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였다? 이전부터 회상씬에서 계속 애매하게 등장했던 1편의 에단 헌트 때문에 좌천당한 사람. 에단 헌트가 수많은 작전을 실행했지만 이 사람만큼 무죄 투성인데 억울하게 벌 받은 사람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있었다. 빌 던로, 윌리엄 던로. 이 편에 그 유명한 씬을 탄생시킨 그 블랙볼트라는 보안시설 담당자, 그가 좌천당해서 여기서 30년 동안 썩고 있었다. 굉장히 시리즈 팬들에게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데려와서 활용해 준다는 게 진짜 불쌍하게만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활약의 여지를 준다는 게 굉장히 좀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벤지 일행이 여기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 군인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러면서 그쪽 러시아 팀 리더가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러시아 쪽 리더 우리 배우 손병호 배우님 되게 닮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손병호 배우님이 떠오르는 얼굴이라서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러시아 군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이름 듣고 이렇게 행동거지 보고서야 여기 러시아구나 군인들이 이렇게 이해했지, 처음에는 여기 어디지? 어디 팀이지? 헷갈렸어요. 왜? 너무 손병호 배우님처럼 생긴 분이어갖고. 아무튼 벤지 일행에게 좀 변수가 생기죠. 빨리 좌표 얻어가야 되는데 잡혔고, 좌표할 수 있는 기계도 없다 그러고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또 회상씬으로 살짝 7편에 사망 처리된 댄링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좀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던로로부터 벤지는 좌표 기록 따윈 없고 내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 그 공간이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둘이가 이 정도 목소리로 대화하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 속삭이는 척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뒤에 거실에 있는 그 누구도 이 말을 듣지 못한다. 아무튼
걔들이 짖어준 덕에 타피사와 그레이스가 그쪽으로 가고요. 밥을 주고. 그러다가 타피사가 용감하게 삽으로 상대를 내리치는데 애가 쓰러지질 않아. 그래서 총이 울리고 오두막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잠수함에서도 에더넌트, 팬티만 입고 달리기 하던 에더넌트를 하갈이라는 또 군인이, 얘가 엔티티 신봉자에서 알고 봤더니 그런 하갈이 에단을 공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면서 막 칼을 활용하고 막 맨몸 격투가 벌어지는데, 이것도 약간 좀 심한 내피셜이 아닌가 싶긴 한데, 해외 어떤 글을 봤는데 이게 어쩌면 미션 임퍼서블 2편에 관한 오마주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2편 맨 마지막에 에단이 악당이랑 싸우는 씬이 있거든요. 해변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칼 활용하고 맨몸 격투, 그리고 그 해변에서 막 시리즈에 거의 안 나오는 에단한테 발차기 기술도 등장을 해요. 여기에도 이렇게 발로 좀 상을 얼굴 가격하고 이런 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편에 대한 좀 가벼운 오마주가 아니겠느냐. 왜냐면 이 시리즈 전체 중에 2편이 최고 흑역사처럼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아시겠지만 온갖 전작들에 관한 오마주가 있어요. 1편 대놓고 굉장히 연결점 있고요. 5, 6편 아까 말씀드린 것만도 부지기수고, 3편 엔티티로 연결되고, 그리고 4편 핵폭탄으로 인류를 말살시키고 그 후대가 리셋된 세상에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게 4편의 메인 빌런의 목표예요. 이 시리즈에서 핵폭탄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자라고 제일 처음 말하는 빌런이 4편에 나와요. 그리고 이 핵폭탄 리셋 테마는 6편에서도 한번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전작들이 활용되는데 2편만 초반에 회상씬 잠깐 나올 때 막 한두 장면, 오토바이 씬이나 뭐 칼씬 뭐 요 정도 한두 개 말고는 크게 활용이 안 돼요. 흑역사라 그런가 봐. 기껏해야 연결점을 찾으면은 이 슬론 대통령 측근들 중에 나중에 맹활약하시는 그 장군님 같은 분 한 분 있잖아요. 군인. 그분의 이름이 시드니거든요. 미션 임퍼서블 2편의 주요 무대가 호주 시드니입니다. 그 정도 연결 포인트? 뭐 아니면 이번 작품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여주인공 자리를 꿰찬 그레이스. 그레이스의 원래 직업은 도둑이었죠. 미션 임퍼서블 2편의 여자 주인공 직업이 도둑입니다. 뭐 이 정도? 굳이 연결점을 찾자면 요 정도예요. 그래서 2편에 또 마일드한 오마주를 이런 격투 씬으로라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2편은 정말 최소한도로만 활용된 거죠.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잠수함에서는 에더넌트가 다른 군인의 도움을 받아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오두막에서도 뭐 파리와 드가가 있으니까 다 제압을 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벤지가 어느 정도 몫을 해낸다. 벤지는 원래 연구원 출신이고 실무에 낭만이 있어서 참여한 애잖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물론 총으로 큰 공을 세운 적은 있지만 맨몸 격투까지 갔을 때 큰 활약을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6편 폴아웃 같은 데서는 맨몸 격투를 너무 못해서 바로 상대에게 제압을 당해갖고 다른 동료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완전히 제압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 리더급, 손병호 배우님 닮은 그 리더급, 그 친구와 싸우면서 제법 버텨내고 책장이 넘어지면서 둘 다 기절하긴 했지만 어쨌든 혼자만 완전히 제압당하지 않는 꽤나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또 여기도 되게 마일드한 거긴 하지만 6편에서 맨몸 격투 오두막에서 제압당할 때 그때 유리병을 활용해서 싸움하는 게 잠깐 등장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상대가 유리병 깨진 걸 이렇게 벤지를 제압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또 디테일한 거지만 연결점을 갖고 온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양쪽에서 주인공 팀이 싸움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던로가 좌표를 미친 듯이 찍어줘서 마지막 시도에서 잠수함이 그 좌표를 얻고요. 그리고 에단이 또 이 좌표의 함정 카드까지 잘 돌파하면서 정확하게 가고 싶은 데로 가고요. 이미 좌표를 알고 있었던 타피사와 그레이스는 또 썰매를 타고 이미 좌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아, 그리고 잠수함에서 또 에단이 명대사도 한번 날리지. 인터넷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런 대사를 굉장히 톰 크루즈가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사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두가 좌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또 한 번 그레이스를 활용한 어떤 귀여운 포인트 그 그림이 나와요. 초반에 에단이 사람 죽이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놀라는 모습 살짝 등장하고, 이번에는 타피사가 나도 이제 잠을 좀 자자, 네가 운전 좀 해라 하면서 운전을 알려줘요. 오해 이렇게 왼쪽으로 좀 서는 거 알려주고 총 주면서 곰 나오면 보고 있다가 쏴라, 그걸 그레이스 이렇게 보고 있고, 몇 안 되는 굉장히 귀여운 그림 중에 하나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작진이 그레이스를 어떻게든 주인공으로 각인시키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리즈를 굉장히 잘 이끌어온 일사의 자리를 지금 채워야 되거든요. 뭐 그레이스가 일사를 밀어냈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거는 일사 파워스트를 연기한 레베카 퍼거슨,
본인이 워낙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양한 영화를 찍고 싶은데 미션 임파서블은 어쨌든 내가 주인공은 아니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길고 에너지 너무 많이 쏟아야 된다. 그래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레베카 쪽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게 일단 오피셜하게는 정리가 돼 있는데 뭐 그와 별개로 시리즈를 보던 사람들에게는 일사가 너무 갑작스럽게 퇴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레이스가 너무 갑작스럽게 등장했는데 지난번 영화에서 그레이스의 행보가 응원해주기 어려운 행보였어요. 너무 금쪽이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약간 밉상처럼 보일 수까지 있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레이스 착하네요. 이봐요 귀엽죠. 허당기도 있답니다. 약간 이런 걸 심어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씬을 통해 귀여움을 가져간 건 누구였다? 타피사였다. 아무튼 그들은 썰매를 타고 좌표로 계속 향하고 에단 쪽은 꼬리에 붙은 러시아 잠수함을 속이기 위해서 살짝 방향을 돌고 그때를 이용해서 에단이 혼자 잠수함 밖으로 나와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주얼적으로 좀 굉장한 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제일 우아했던 어떤 비주얼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에단이 문을 딱 열었을 때 뒤따라오는 러시아 잠수함이 먼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정면에서 보일 때. 그때 비주얼이 저는 첫 번째 볼 때 IMAX로 봐서 더 그랬는데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비주얼이 있었어요. 쟤랑 싸움을 할 건 아니지만 오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거 괜찮다. 그리고 바다에 가서 막 잠수함에 부딪힐 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영화의 자랑 중에 하나 20분 가까이 이어지는 심해 탐험씬이 이어지죠.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 요 심해 탐험씬 나는 좀 그랬다.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했는데 댓글 이렇게 달아주신 거 보니까 저같이 느끼신 분도 있긴 있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랑 정반대로 그 씬을 굉장히 좋게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에서는 굉장히 소수한 거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씬을 좋게 보시고 굉장히 숨지기며 몰입감 있게 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한번 더 보러 가면서 다시 한번 요걸 집중해서 보려고 했어요. 나는 왜 이거가 좀 그렇게까지 안 와닿았을까? 알아냈어. 그 씬 때문에 그랬어. 뒤에 잠수함 비주얼적으로 멋있게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거 여기까지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단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수영하는데 이 잠수함이 다가오고 피하려고 하는데 부딪히고 빨려 들어갈 뻔하고 하고 겨우 살아난 다음에 아래로 계속 내려가 또 내려가 멋있는데 잘 찍었는데 좋은 씬인데 그와 별개로 저는 요건 내가 미션 임파서블에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판타지 영역을 넘어선 찐 판타지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미션 임파서블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죠.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다라는 어떤 적정선을 넘지 않는 판타지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허구성을. 근데 혈혈단신 잠수함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아래로 심해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뭐 프리다이빙이나 이런 게 실제 있지만서도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판타지다 라고 밖에는 안 와닿더라고요. 물론 역시 제가 소수파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이다. 현실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너무 잘 봤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하지만 거듭 저는 두 번을 봐도 그 부분은 너무 판타지 같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그거를 제가 깨닫고 그 다음 이어지는 걸 보니까 잠수함 안에 들어가서의 벌어지는 일들은 그래도 좀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볼 때도 그 포드코바를 회수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부터는 굉장히 몰입해서 잘 봤어요. 긴장감도 있었고 얘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에단도 막 너무 고생하고 어뢰 자꾸 떨어지고 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막혔고 못 나가니까 옷 벗어갖고 막 나가고 이때 또 잠깐 또 깨기도 했어. 저기서 맨몸으로 나간다고 너무 판타지 아니야? 였는데 어쨌든 그때부터는 이 긴박감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 어뢰 통로 지나갔고 나와갖고 겨우 올라가는데 이게 또 걸려. 그래서 같이 막 요거는 정말 저도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돌아오는 모든 여자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다. 특히 또 위에 올라와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수영하려고 막 미친 듯이 하는데 몸이 굳어가는 이런 것까지도 정말 이 절박함이 느껴져서. 근데 또 이 한켠에서는 야 맨몸으로 저거 올라올 수 있나? 저거 너무 판타지 아니야? 라는 거는 있긴 있었다. 물론 이 씬도 진짜로 톰 크루즈가 물 안에서 찍은 거예요. 그 안에 뭐 배 모양들 다 하면서 실제 찍었고 그만큼 고생을 하며 진짜로 만들어낸 장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얼함을 느끼신 분들, 절대 다수의 분들 거기서 오는 그 긴장감을 함께 느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단지 정말
딱 그거. 그 앞뒤로 있는 거대 잠수함과의 사투함, 이거가 미션 임파서블 치고 너무 우주적인 느낌이었다.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느낌이었다. 그거예요. 전 그거에서 약간 몰입이 좀 깨졌다. 그래서 스포일러 없는 리뷰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갈 거면 좀 더 극적으로, 좀 더 허구적으로 가든가. 근데 또 진짜 찍은 거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이상은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인데, 이건 제가 소습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두 번째 다시 봤더니 제가 첫 번째 보던 것보단 더 몰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이 해저씬 같은 경우에는 뭐 팬분들은 당연히 아셨겠지만 5편 로그네이션에 나온 잠수씬의 대폭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이기도 했어요. 거기도 바다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수중 금고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씬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 톰 크루즈가 숨 참는 막 기술 엄청 연마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숨 참고 실제 연기를 하는 원테이크 장면이 들어가서 유명한 씬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해양 수준으로 넓혀서 잠수함 안에 탐험으로까지 연결을 했다. 그리고 그 5편에서도 해당 작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요, 에단이. 그래서 일사 파우스트가 구해주거든요. 똑같은 자체 오마주가 이번에도 있었다. 물속에서 정신을 잃은 에단을 그레이스가 살려주고 정신 차리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정신을 잃은 에단 헌트를 심폐소생을 해서 깨웠다는 부분에서는 또 3편의 오마주가 있기도 해요. 3편의 에단 헌트가 모종의 이유로 심정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걸 당시 아내였던 줄리아가 의료인이라서 심폐소생도 막 하고 안 돼서 막 가슴을 팡팡 치고 해서 깨우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에단 헌트는 이전에도 심정지가 왔다가 심폐소생으로 살아난 적이 있다. 여기서 그레이스가 한 번 더 그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5편과 3편의 어떤 부분들을 짬뽕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거가 감압실 안에서, 이동형 감압실 안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그레이스는 여주인공 확정을,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큰 건이 하나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포드코버를 확보했어. 이걸 가지고 다음 작전 하러 가야 돼. 둠스데이 볼트로 가야 돼. 콩고에 있는 거. 여기서 하려는 건 뭐였어요? 엔티티를 이 금고로 들여보낼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들여보내는 척하면서 얘를 가둘 것이다. 어디에? 5D 공학 데이터 디스크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주황색 뭐 이렇게 있는 거. 이론상으로만 가득한, 하지만 우리의 전설 루터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그거? 그것도 약간 판타지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또 찾아보니까 실제 연구하는 기술이래요. 그걸 루터가 만들었다. 그는 맘만 먹으면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무튼 엔티티를 둠스데이로 데려가는 척하면서 이 광학 디스크로 가둘 것이다. 이게 램프고 걔는 진이다. 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초반부터 계속 나온 설정이었죠. 포이즌 필. 우리의 천재 루터 스티켈이 만든 광학 디스크 말고 하나 또 있었죠. 비장의 무기 포이즌 필. 그리고 애들이 방금 얻어온 포드코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엔티티가 현실을 인식 제대로 못한다. 속일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엔티티를 둠스데이로 보내는 척하면서 이 안에 가둬놓는 거다. 광학 디스크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딱 하나 안 되는 거? 포이즌 필이 우리한테 없다. 가브리엘한테 있다. 애초에 가브리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 그거였거든요. 루터 스티켈이 그걸 갖고 있었는데 사실 에단이 가져갔으면 괜찮았는데 에단이 그걸 루터 스티켈한테 주잖아요. 야 나중에 네가 직접 들려줘 하면서 안 챙겨가. 루터 스티켈이 이걸 뺏기잖아요. 가브리엘이 이걸 갖고 있으니까 포드코버를 갖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팀원들이 반발을 해요. 말이 되냐,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근데 우리의 에단은 또 한 번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말을 하면서 그레이스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죠.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은 너다. 엔티티가 들어온 광학 디스크를 빨리 빼내야 된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레이스가 그걸 내가 왜? 그러면서 아까 했던 대사가 이제 또 나오죠. 좋은 도둑과 훌륭한 도둑을 구분짓는 게 뭐라고? 타이밍. 그러면서 자체 떡밥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수를 하고요. 어쨌든 에단 팀은 또 한 번의 도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슬론 대통령이 있는 이 비상대책위원회 난리가 났습니다. 다 넘어갔어. 이제 미국만 남아있는 상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그 2편 시드니 장군님, 이름만 연결된 분, 시드니 장군님을 통해서 조언을 좀 얻고요. 다른 나라들의 핵시설을 초정밀 타격을 하자. 근데 그렇게만 하면 정치적으로 싸움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도시 하나 괴멸시키자. 막 엄청 잔인한 얘기들이 막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리고 사실 진작에 키트리지는 자기 할 일 좀 하고 있었죠. 이 다음에 가나? 이전에 갔나? 어쨌든 키트리지랑 브릭스도 자기네 활동을 단독으로 좀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난리가 벌어집니다. 또 다시 둠스데이, 볼트, 콩고 도착했어. 밖에 경비도 없어. 에단의 팀은 무혈 입성합니다.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져요. 에단은 나는 가브리엘에게 가겠다. 가브리엘이 자기 손으로 포이즌 필을 여기다 꽂게 만들겠다. 너희는 서버실로 가서 이 모든 거를 완성할, 속임수 작전 완성할 준비 다 해놔라. 그리고 나눠지고, 그리고 에단 혼자 가브리엘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아까 봤던 폭탄이 있어. 더 큰 게 있어. 야, 이거 조금 생각이랑 달라지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겠는데? 왜? 가브리엘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니네가 뭔가 할 거 알아. 엔티티가 둠스데이 볼트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기는 최고의 요새니까. 밖에서 핵폭탄이 터지든 말든 여기서 한참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구의 새로운 리셋 뭔가를 하든 말든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브리엘이 여기를 폭발시켜버린다고 하면, 이 금고 자체를 없애버리면 엔티티가 갈 곳이 없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핵폭탄 터트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가브리엘이 포이즌 필만 포드커버에 꽂으면 자기가 엔티티를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겠죠. 자기 작전이 있었어. 아이쿠야, 생각보다 가브리엘이 똑똑했네. 그래도 괜찮아. 제가 꽂아갖고 이거 터트리기 전에 우리 애들이 엔티티 확보만 하면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한다? 키트리지가 이걸 또 회방을 놓는다. 얘가 여기까지 와갖고 회방을 놓는다.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 수가 없다, 얜 진짜. 뭐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위해서 하는 애국주의자지만 에단 입장에서 너무 싫다. 결국 가브리엘 포함해서 서브실 같은 모두가 다 잡혀온다. 일렬 딱 서갖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놓친 거 뭐야? 이거 뭐야? 포드커버 이거 뭐야? 막 추궁 시간 가고. 그 사이에 또 가브리엘 부하들이 또 키트리지 부하들 딱 해갖고 지금 싸움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총이 오가고 가브리엘 도망가고 벤지 총 맞고 에단 쫓아나가고 난리에 난리. 그 팀이 3개로 나눠져요. 가브리엘 쫓아가는 에단 헌트, 폭탄 해제하는 팀, 그리고 서버실 팀. 그러면서 밖에 에단 헌트는 미친 액션을 보여주고요. 자동차 액션에 이어서 두 비행기로 보여주는 미친 액션, 정말로 360도 회전을 막 하고 난리를 쳐요. 이 스턴트는 톰 크루즈가 8살 땐가부터 하고 싶었던 거래요. 이 영화에 2개 커다란 스턴트가 있는데 중간에 나온 수중 스턴트, 그건 감독인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액션이라 그러고요. 뒤에 나온 비행기 액션은 톰 크루즈가 하고 싶었던 액션이래요. 둘이 하나씩 자기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인지 뒤에 나오는 그 비행기 씬은 톰 크루즈가 더 신나서 날뛸 수 있는 판이 벌어집니다. 비행기 안에서 무중력 상태가 나오는 순간까지도 살짝 보여지죠. 그 비행기가 톰 크루즈 말로는 97마일 정도로 달린대요. 그러니까 156km 정도 돼요, 시속. 아니,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데, 비행기 환승을 아날로그식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봐요? 신명나게 액션 하시고 뒤에 막 가면은 막 화가 난 가브리엘이 뭐라고 막 외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 뒤 이어서 칼로 막 이렇게 찌르는데 그때도 음악으로 빰 빰 막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현장이. 그게 왜 그렇게 비행기씬 연출 잘하는데 왜 저렇게 희한한 걸 하나 싶었는데, 이 비행기 전투씬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무성영화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액션이래요. 그리고 톰 크루즈도 요 액션 설명을 할 때 해외 인터뷰 몇 개 찾아보면은 무성영화 시절의 그 영화 영웅들 뭐 이렇게 언급을 좀 하거든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일부러 대사가 잘 안 나오는 무성영화 스타일의 연출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백투 오리지널, 그리고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 몸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풀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씬이죠. 그런 대단한 액션씬이 막 벌어지고, 여기에 또 하나의 TMI, 전편엔 등장하지 않았던 희한한 가브리엘의 오른팔이 나와요. 나이가 좀 드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는 어떤 아저씨 같은 분이 한 분, 폭탄 스위치도 처음에 그분이 갖고 있고, 비행기 탈 때도 빨간 비행기, 처음에 에단 헌트가 올라타는 비행기 조종하는 분이 있거든요. 누군데 자꾸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지? 찾아봤거든요. 존 로메인이란 분인데 파일럿이기도 하고 비행기 복구 회사, 또 그리고 영화 찍으면 비행기 제공해주는 비행기 대여 회사,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 회사에서 뭐 덩케르크 뭐 이런 큰 영화들의 영화를 좀 대여해주기도 하고, 이분이 직접 거기서 비행기 액션을 좀 하시기도 했대요. 비행기 조종을. 그리고 이 회사 이렇게 좀 비행기 대여 목록을 보면은 저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발키리라고 톰 크루즈의 영화 제작사에서 만들고 톰 크루즈가 주연까지 했던 영화 있어요. 거기까지도 뭐 이렇게 인연이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오랜 인연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배우로까지 또 이렇게 조명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얼굴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공중 액션이 막 진행이 되고 끝이 조금 허무하긴 했어요. 약간 개근가 싶을 정도로. 가브리엘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하 낙하산은 나밖에 없지롱 하는데 갑자기 얼굴 팍, 이렇게 빌런을 퇴장시켜도 되나?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퇴장하시고, 에다는 비행기도 불타고 낙하산 편에 낙하산도 불타고, 그래서 이거 연결할 수가 없어, 또 떨어져. 그러면서 이걸 연결할 수 있느냐, 고생을 하는 장면이 슉 보여지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그거더라고요. 이 추락신 비하인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쨌든 톰 크루즈라는 배우 미션 임파서블의 상징이고, 미션 임파서블 스턴트를 빼고 말할 수 없고, 흥미로운 거는 진짜 스턴트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스턴트 안에서 연기를 하는 것까지 완성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은 자기가 떨어질 때 잠깐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꽂으려고 하는 씬이 등장하잖아요. 그걸 요렇게 카메라로 찍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팔이 어디까지 가야 렌즈 안에서 움직이는지. 너무 내가 액션을 크게 하면 손이 안 보이니까 화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감독이랑 얘기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스턴트 하는 거, 액션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연기까지 잘 보여주는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액션 씬들에 굉장한 힘이 실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TMI. 어쨌든 그렇게 공중 액션이 진행되는 동안 서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벤지가 총에 맞아갖고 갑자기 폐가 쪼그라들고, 이거를 막 파리가 나는 죽이는 쪽이잖아, 의학 지식 없지만 어쨌든 막 절개하고 삽입해갖고 숨쉬게 해주고 정신 잃어가면서 막 기차와 땡기고 하면서 벤지가 명령해주는 대로 그레이스가 서버 이거 조절하고, 밖에서는 드가랑 타피사랑 던로가 폭탄 해제하고 난리가 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리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씬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첫 번째 볼 땐 그 생각 안 했거든요. 두 번째 볼 때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팀워크가 항상 조금씩은 등장해요.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팀워크가 굉장히 비중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에단 헌트의 보조 역할 정도로만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 영화는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에단 헌트 위주의 흐름이긴 해요. 그럼에도 팀워크가 등장하죠. 너무 딴 얘기로 갔네요. 어쨌든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거는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팀원들의 활약, 팀플레이 다 각자 자기 일이 아니었던 걸 하고 있어요. 전작 얘기를 했던 건, 전작에 나오는 팀플레이들이 다 자기들이 익숙하거나 하고 싶었던 거를 하거든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기 포지션에게 기대되는 역할들을 하고요. 이 영화에서도 앞서 등장했던 팀플레이, 오두막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건 다 자기 각자에게 맞는 일을 한 거죠. 드가와 파리는 싸움을 했고, 벤지는 머리를 쓰면서 액션에도 참여했고, 던로는 머리를 죽어라 썼고, 타피사는 보조를 했고. 근데 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팀원들의 활약은 던로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드가가 이 폭탄 해제하는 건 어디서 언제 배웠어요? 배웠다고 말한 적 없는데?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이걸 해제하려고 하고, 드가 뭐라도 돕고, 타피사 옆에서 보조하고, 사람 죽이는 파리가 사람을 살리고 있고, 물건 훔치는 그레이스가 서버실 기계를 뜯어 고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벤지가 리더로서 명령만 내리고 있고. 진짜로 연구실 직원에서 낭만의 실무 요원으로 갔다가 갈 수 있는 최고치까지 가는 거예요, 벤지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팀원들의 이 마지막, 각자에게 생소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 모습도 굉장히 의미 있고 새롭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빛난 건 벤지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시리즈는 에단 헌트의 모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벤지라는 인물의 성장기이기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선망하던 실무 요원이 됐고, 그 중에서도 에이스, 레전드인 에단 헌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떡밥 같은 게 이전에도 등장을 해요. 그 총격진 벌어졌을 때 지하에서, 그때 에단한테 야 가브리엘 쫓아가 하면서 이 안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어떻게든 해볼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figure out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거. 내가 figure out 할게, 이 말을 반복해서 해요. 그게 에단 헌트가 시리즈에서 내내 하는 말이거든요. 그 특유의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될 때, 팀원들이 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조차 어떻게든 내가 생각해볼게, 찾아낼게, 방법 찾아낼게. 그리고 기어이 방법을 찾아내죠. 항상 에단 헌트가 그걸 말하고 사람들은 듣는 편이었는데, 벤지도 항상 듣는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벤지가 에단에게 그걸 설득해요. 야, 너 빨리 가. 이 안에는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너 가. 에단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요. 그리고 벤지가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 누구도 아닌 벤지가 에단 헌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심지어 또 하나의 떡밥이 이전에도 있었던 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 관짝에서 엔티티랑 소통하고 나와서 에단 헌트가 자기 길 가면서 벤지한테 이제 네가 팀 리더야 하잖아요. 이것도 해외 어디서 누가 분석한 걸 본 건데, 4편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악당이 톰 크루즈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릴 때 그를 팀 리더라고 불러요. 약간 함정 카드로 쓴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팀 리더라는 호칭이 좀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에단 헌트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이번에 벤지가 사용된다. 네가 리더야, 팀의 리더야. 그래서 진짜로 이 벤지의 성장이 예고가 이 작품 안에서 은근히 되고 있었고, 실제 그 성장한 모습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에게 보여진다. 훌륭한 팀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시리즈의 여러 인물이 여러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 사람 벤지밖에 없다. 난 벤지 좋아한다 라는 생각을 이 마지막 팀플레이를 보면서 좀 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씬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이 영화 아쉬운 포인트들은 초중반에 좀 더 많고 뒤로 갈수록은 훨씬 더 좋았는데, 뒤에 개인적으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거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던로가 그걸 알아내죠. 루터는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동시에 끊으면 한 10초는 벌 수 있겠다. 터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알았어. 해보자. 그래서 밖에는 에단이 작전 완성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이거 끊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그레이스가 기계 다 조작해 놓은 다음에 광학 디스크 꽂고 불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고, 에단이 성공하는 거 기다리기만 하고 있고, 마지막 제일 멋있는 장면을 그래서 그레이스한테 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 셋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멋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멋있게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의외로 마지막에 계속 이러고 있다가 초록불이 딱 바뀌니까 에단 착착착 바로 하는 그 씬이 있잖아요. 진짜 한 1초 만에 끝나는 것 같은데 탁탁 이 박자감이 너무 시원해서 묘한 쾌감이 있다? 이걸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 안 통한 분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게 통하네? 저는 그 씬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 역시 이전에 나왔던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마무리였다. 공중 액션씬 자체가 5편에 이미 오프닝에 비행기에 매달리는 유명한 스턴트가 있었고 6편 마지막에 헬기 2대가 하는 요란한 액션씬이 있거든요. 그거에 또 확장판 같은 느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헬기 액션이 6편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지상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했죠. 루터가 폭탄 해제를 하는데 루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애들도 폭탄 해제를 해요. 그리고 그때 그냥 해제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랑 비슷하게 에단이 이 헬기 타고 가서 악당에게서 뭔가를 뺏어서 작전을 완수하면 거기에 맞춰서 얘네가 행동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에단이 너무 멀리까지 가면서 무전기가 안 통해서 에단이 지금 이걸 성공했는지 아닌지 몰라. 팀원들은 그냥 기다려. 근데 시간은 가고 있어. 5, 4, 3, 2, 1. 기다리다가 팀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에단을 믿자. 에단이 해냈을 거라고 믿고 마지막 순간에 카운트다운 끝나기 직전에 우리 이거 할 일 하자.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믿는 마음으로 하나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폭탄이 안 터져. 에단이 성공했다는 거야. 이런 연출이 6편에 있었어요. 그 거의 비슷한 느낌을 이번에 다시 갖고 오죠. 에단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성공했다면 초록불이 들어올 거야. 기다려. 다 기다려. 시간 가 기다려.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고요. 에단이 그래서 마지막 꽂는 것도 안 보여주잖아요. 6편에서도 안 보여줘요. 다 끝나고 나서야 해냈다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다 지나고 나서야 해냈었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묘하게 진짜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감정이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둠 속에서 이 광학 디스크 빛나고 한 명씩 얼굴 보여주고 그 폭탄 제거팀 던로랑 타피사랑 드가 이렇게 먼지 뒤집어 쓴 거 보여줄 때 난 묘하게 뭉클하기까지 하더라고. 왠지 모르겠어요. 전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군인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도 이 고민이 참 많았을 것이다. 액션 얘기하느라 이거 까먹었네. 대통령이 굉장히 큰 선택하죠. 핵폭탄 노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아니 진작에 이거 안 했었어야 돼. 우리가 전력을 끄고 상대방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엔티티 못 들어오게 파워를 꺼버리면 됐었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엔티티 추종자가 경호원 중에 있었고 쏘려가는 걸 시드리 장군님이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총 맞고 돌아가시고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도 엔티티한테 털리고 그래서 위기 상황이었는데 에단이 살린 거였다.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마지막 그 말이 보여주는 건 그거죠. 영화 내내 반복되는 말. 우리 모든 선택의 결과가 이 현재를 갖고 오는 거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다.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바꾼다. 영화 내에서도 그래서 여러 선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에단이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대통령도 그 큰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랬던 대통령 아들이 군인이었다. 이 모든 장면을 보여주면서 루터 스티켈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샥 나오죠. 선함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갖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온 에단 헌트. 그로 인해 위기가 초래된 적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생겼었고 그로 인해 에단에게 죄책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한 의지를 갖고 했던 거고 그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영국 에단과 모두 하나씩 얼굴을 마주친 다음에 에단은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 끝! 이런 영화였죠. 한 40분이면 다 찍을 줄 알았는데 지금 2시간 얘기를 하고 있네. 거의 사실상 영화를 그러면은 한 편 본 거네. 물론 편집하면 이거보단 줄어들겠지만 엄청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끊어서 하는 리뷰가 나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워낙 정말 중간중간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제가 안 까먹고 다 말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진짜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게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스포 있는 특별한 리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새벽 3시거든요. 자러 갈게요.
여러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뭐 스포일러 해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